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관계와 심리에 대해 깊이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이 더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식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더 쉽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 또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 주변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 문제를 축소하는 사람과 적극적 방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인 가족 안에서 자랐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쩌면 상상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당신에게는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형제는 가족 내에서 모든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황금 아이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 역시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명절 같은 날, 그 형제는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얼마나 무례하고 이기적으로 구는지 명백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쟤는 원래 저런 애잖아. 그냥 좀 까칠해서 그래. 심지어 상대적으로 덜 나르시시스트적인 다른 부모님은 그 문제의 형제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 1년 넘게 월세도 안 내고 살게 해주거나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고 심지어는 능력도 안 되는 자리에 꽂아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상황을 들어볼까요?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적인 연인 관계에 있습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둘만 있을 때는 끊임없이 당신을 탓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의 대가이며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배신자입니다. 하지만 문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행세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뭔가 고장나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외식 자리에서는 늘 자기가 밥을 사며 주변에 선물도 잘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과 관련된 일, 집안일이나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는 지독할 정도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올 시간에 맞춰 오는가 싶다가도 다음 날에는 감감무소식입니다. 학교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다가도 중요한 다음 회의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야근을 해야 할 때 도와주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아무런 말도 없이 외면해버립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초과 계획, 극도의 경계심, 그리고 수많은 예비 계획들로 가득 차 있고 결국 당신은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어느 날 당신은 이 모든 혼란에 대해 너무 힘든 나머지 공통의 친구에게 하소연합니다.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이 사람과는 도저히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이러다가는 사람을 고용해야 할 판인데 그럴 돈도 없고. 정말 내 파트너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이,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야. 내가 보기엔 약간 ADHD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좀 철없는 큰애 같잖아. 그래도 애들하고 있을 땐 정말 잘 놀아주잖아. 나중에 당신은 파트너에게 일관성을 지켜달라고 정 안 되면 외부의 도움이라도 받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상황이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을 제 시간에 데려오는 등 약속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변화는 파트너의 부모님, 즉 당신의 시부모님이 대신 나서서 아이들을 돌봐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트너는 자신의 생활 패턴, 예를 들어
운동 시간을 전혀 희생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한 셈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신의 상사는 끊임없이 마감 기한을 바꾸고 특정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며 불공정한 승진 인사를 단행합니다. 하지만 주변 동료나 다른 관리자들은 이런 상사의 부정적인 행동을 애써 축소하며 말합니다. 원래 저분 스타일이 그렇잖아. 다 회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겠지 라고 말이죠. 동시에 바로 그 직장 안에서는 문제 많은 나르시시스트 동료를 계속해서 승진시키거나 그가 저지른 명백한 잘못이나 문제 행동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관리자들도 존재합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린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문제를 축소하는 사람들과 적극적 방조자들입니다. 이 두 집단은 모두 나르시시스트적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만 그 방식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나르시시스트들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는 걸까요? 왜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에 대한 대답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축소자와 방조자에게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당신과 같이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종류의 상처를 줍니다. 축소자와 방조자는 당신의 경험을 인정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이 겪는 고통의 증인이 되어주기는커녕 당신이 계속해서 상처받도록 내버려 둡니다. 먼저 문제를 축소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해악은 주로 교묘하고 낮은 강도의 가스라이팅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문제 행동 패턴 자체를 축소합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넘어가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방식입니다. 그들은 변명하고 합리화하며 나르시시스트에게 나쁜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즉, 상대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으니 당신은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이들은 상황을 부드럽게 포장하기 위해 완곡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당신의 경계를 시험해보는 것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혹은 나르시시스트가 공개적으로 당신에게 반복적으로 굴욕감을 주었는데도 그냥 장난치는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고 말합니다. 장난, 경계 시험 같은 단어들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단명을 들먹이며 상황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앞선 예시처럼 그 사람 ADHD가 있어서 그래. 원래 산만하잖아. 집중하는 걸 힘들어해서 그래 라고 말이죠. 당신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참 이상하네. 바람 피운 사실을 숨길 때는 그렇게나 치밀하고 엄청난 집중력과 노력을 쏟아붓더니 문제를 축소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관찰자이자 논평가입니다. 그들의 핵심 동기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거나 제가 현상 유지자라고 부르는 부류에 속합니다. 그들은 현재 상황의 흐름, 자신들의 세계관, 기존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사람들을 자신이 보고 싶은 방식대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그저 경계를 시험하는 사람이거나 조금 철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행동이 만성적이고 해로우며 학대적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그들의 평온한 세계를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들은 순진하거나 전통적인 가치관에 얽매여 있거나 혹은 문화적인 편견 때문에 상황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축소자들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갈등을 회피하고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위험한 존재인 적극적 방조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조자들은 행동가들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나르시시스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끝없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합니다. 규칙을 집행할 힘이 있으면서도 나르시시스트를 위해 규칙을 구부립니다. 방조자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문제 행동을 알면서도 그들을 선출하고 고용하며 지지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나르시시스트의 욕망을 채워주거나 권력이 없더라도 나르시시스트를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그들의 심부름을 대신 해주거나 곤경에 처했을 때 구해주죠. 만약 방조자들이 없다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지금처럼 활개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조자들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생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방조자들의 행동은 문제를 축소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2차 가해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피하고 싶은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이 참석해야 하는 모임에 초대하고 당신이 그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돈이나 자원을 제공하여 당신과의 싸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시스템 자체가 방조자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이 정한 규칙을 나르시시스트가 어겼을 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도록 하죠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시스템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더 대담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을 때, 정말 운이 좋았어.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난 특별해. 규칙 따위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 방조자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특권의식을 강화하고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르시시스트들은 문제를 일으키고도 무사히 넘어갈 때마다 그들의 행동을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과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권의식과 무적의 감각을 강화할 뿐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방조자들은 공범입니다. 그들이 직접 은행을 털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도주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정서적 학대와 같은 범죄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방조자는 축소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축소자는 방조자가 아닙니다. 축소자는 옆에서 저 사람 본심은 그게 아닐 거야 라며 외면하고 문제를 축소하는 방관자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직접적으로 자원을 건네거나 결과를 면제해줄 힘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방조자들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돈, 인맥, 특권 같은 것들이죠.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권력에 기대어 이득을 얻고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빚을 만들어둡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부패한 시스템은 그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해악을 증폭시킵니다. 이런 일은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주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헤드라인은 그가 저지른 행동의 심각성을 완전히 희석시켜 마치 그가 그냥 예에 없는 행동을 한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 언론은 방조자는 아니었지만 명백한 축소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도록 보장해준 다른 권력자들과 정부, 사법 시스템이야말로 진정한 방조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은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고통은 단순히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학대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경험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해주기를 거부하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계속해서 보상을 주거나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추가적인 피해에서 비롯됩니다. 이 모든 것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규모의 가스라이팅과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주변에서는 온갖 종류의 지지와 의미 부여가 일어나지만 정작 고통받는 당신에게는 운이 좋아야 약간의 동정을 받을 뿐,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시선만이 돌아옵니다. 이로 인한 극심한 불의와 부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 뒤에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군대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에게 공급되는 산소를 차단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어떨까요? 물론 그것만으로 그들의 행동이 완전히 멈출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은 분명히 느려질 것입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문화, 이계질서가 강한 문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는 축소자와 방조자가 번성하기 좋은 토양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안의 개인을 보호하는 것보다 현상 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현재 시스템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부수적인 피해는 바로 당신입니다. 문제를 축소하고 방조하는 것은 모든 나르시시스트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을수록 학대의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당신은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르시시스트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자신의 행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축소자와 방조자 모두 문제이지만 나르시시스트라는 거대한 풍선의 자아에 끊임없이 공기를 불어넣는 산소 탱크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방조자들입니다. 부디 그 풍선이 멀리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관계와 심리에 대해 깊이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이 더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식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더 쉽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 또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 주변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 문제를 축소하는 사람과 적극적 방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인 가족 안에서 자랐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쩌면 상상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당신에게는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형제는 가족 내에서 모든 기대와 사랑을 한몸에 받는 황금 아이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 역시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명절 같은 날, 그 형제는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얼마나 무례하고 이기적으로 구는지 명백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쟤는 원래 저런 애잖아. 그냥 좀 까칠해서 그래. 심지어 상대적으로 덜 나르시시스트적인 다른 부모님은 그 문제의 형제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 1년 넘게 월세도 안 내고 살게 해주거나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고 심지어는 능력도 안 되는 자리에 꽂아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상황을 들어볼까요?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적인 연인 관계에 있습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둘만 있을 때는 끊임없이 당신을 탓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의 대가이며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배신자입니다. 하지만 문박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행세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뭔가 고장나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외식 자리에서는 늘 자기가 밥을 사며 주변에 선물도 잘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과 관련된 일, 집안일이나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는 지독할 정도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올 시간에 맞춰 오는가 싶다가도 다음 날에는 감감무소식입니다. 학교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다가도 중요한 다음 회의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야근을 해야 할 때 도와주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아무런 말도 없이 외면해버립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초과 계획, 극도의 경계심, 그리고 수많은 예비 계획들로 가득 차 있고 결국 당신은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어느 날 당신은 이 모든 혼란에 대해 너무 힘든 나머지 공통의 친구에게 하소연합니다.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이 사람과는 도저히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이러다가는 사람을 고용해야 할 판인데 그럴 돈도 없고 정말 내 파트너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이,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야. 내가 보기엔 약간 ADHD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좀 철없는 큰애 같잖아. 그래도 애들하고 있을 땐 정말 잘 놀아주잖아. 나중에 당신은 파트너에게 일관성을 지켜달라고 정 안 되면 외부의 도움이라도 받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상황이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을 제 시간에 데려오는 등 약속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변화는 파트너의 부모님, 즉 당신의 시부모님이 대신 나서서 아이들을 돌봐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트너는 자신의 생활 패턴, 예를 들어 운동 시간을 전혀 희생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한 셈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신의 상사는 끊임없이 마감 기한을 바꾸고 특정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며 불공정한 승진 인사를 단행합니다. 하지만 주변 동료나 다른 관리자들은 이런 상사의 부정적인 행동을 애써 축소하며 말합니다. 원래 저분 스타일이 그렇잖아. 다 회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겠지 라고 말이죠. 동시에 바로 그 직장 안에서는 문제 많은 나르시시스트 동료를 계속해서 승진시키거나 그가 저지른 명백한 잘못이나 문제 행동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관리자들도 존재합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린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문제를 축소하는 사람들과 적극적 방조자들입니다. 이 두 집단은 모두 나르시시스트적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만 그 방식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나르시시스트들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는 걸까요? 왜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에 대한 대답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축소자와 방조자에게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당신과 같이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종류의 상처를 줍니다. 축소자와 방조자는 당신의 경험을 인정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이 겪는 고통의 증인이 되어주기는커녕
당신이 계속해서 상처받도록 내버려 둡니다. 먼저 문제를 축소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해악은 주로 교묘하고 낮은 강도의 가스라이팅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문제 행동 패턴 자체를 축소합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넘어가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방식입니다. 그들은 변명하고 합리화하며 나르시시스트에게 나쁜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즉, 상대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으니 당신은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이들은 상황을 부드럽게 포장하기 위해 완곡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당신의 경계를 시험해보는 것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혹은 나르시시스트가 공개적으로 당신에게 반복적으로 굴욕감을 주었는데도 그냥 장난치는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고 말합니다. 장난, 경계 시험 같은 단어들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단명을 들먹이며 상황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앞선 예시처럼 그 사람 ADHD가 있어서 그래. 원래 산만하잖아. 집중하는 걸 힘들어해서 그래 라고 말이죠. 당신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참 이상하네. 바람피운 사실을 숨길 때는 그렇게나 치밀하고 엄청난 집중력과 노력을 쏟아붓더니 문제를 축소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관찰자이자 논평가입니다. 그들의 핵심 동기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거나 제가 현상 유지자라고 부르는 부류에 속합니다. 그들은 현재 상황의 흐름, 자신들의 세계관, 기존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사람들을 자신이 보고 싶은 방식대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그저 경계를 시험하는 사람이거나 조금 철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행동이 만성적이고 해로우며 학대적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그들의 평온한 세계를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들은 순진하거나 전통적인 가치관에 얽매여 있거나 혹은 문화적인 편견 때문에 상황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축소자들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갈등을 회피하고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위험한 존재인 적극적 방조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조자들은 행동가들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나르시시스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끝없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합니다. 규칙을 집행할 힘이 있으면서도 나르시시스트를 위해 규칙을 구부립니다. 방조자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문제 행동을 알면서도 그들을 선출하고 고용하며 지지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나르시시스트의 욕망을 채워주거나 권력이 없더라도 나르시시스트를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그들의 심부름을 대신 해주거나 곤경에 처했을 때 구해주죠. 만약 방조자들이 없다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지금처럼 활개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조자들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생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방조자들의 행동은 문제를 축소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2차 가해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피하고 싶은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이 참석해야 하는 모임에 초대하고 당신이 그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돈이나 자원을 제공하여 당신과의 싸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시스템 자체가 방조자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이 정한 규칙을 나르시시스트가 어겼을 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도록 하죠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시스템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더 대담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을 때, 아, 정말 운이 좋았어.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난 특별해. 규칙 따위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 방조자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특권의식을 강화하고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르시시스트들은 문제를 일으키고도 무사히 넘어갈 때마다 그들의 행동을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과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권의식과 무적의 감각을 강화할 뿐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방조자들은 공범입니다. 그들이 직접 은행을 털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도주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정서적 학대와 같은 범죄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방조자는 축소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축소자는 방조자가 아닙니다. 축소자는 옆에서 저 사람 본심은 그게 아닐 거야 라며 외면하고 문제를 축소하는 방관자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직접적으로 자원을 건네거나 결과를 면제해줄 힘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방조자들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돈, 인맥, 특권 같은 것들이죠.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권력에 기대어 이득을 얻고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빚을 만들어둡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부패한 시스템은 그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해악을 증폭시킵니다. 이런 일은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주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헤드라인은 그가 저지른 행동의 심각성을 완전히 희석시켜 마치 그가 그냥 예에 없는 행동을 한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 언론은 방조자는 아니었지만 명백한 축소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도록 보장해준 다른 권력자들과 정부, 사법 시스템이야말로 진정한 방조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은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고통은 단순히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학대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경험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해주기를 거부하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계속해서 보상을 주거나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추가적인 피해에서 비롯됩니다. 이 모든 것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규모의 가스라이팅과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주변에서는 온갖 종류의 지지와 의미 부여가 일어나지만 정작 고통받는 당신에게는 운이 좋아야 약간의 동정을 받을 뿐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시선만이 돌아옵니다. 이로 인한 극심한 불의와 부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 뒤에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군대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에게 공급되는 산소를 차단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어떨까요? 물론 그것만으로 그들의 행동이 완전히 멈출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은 분명히 느려질 것입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문화, 이계 질서가 강한 문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는 축소자와 방조자가 번성하기 좋은 토양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안의 개인을 보호하는 것보다
현상 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현재 시스템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부수적인 피해는 바로 당신입니다. 문제를 축소하고 방조하는 것은 모든 나르시시스트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을수록 학대의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당신은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르시시스트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자신의 행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축소자와 방조자 모두 문제이지만 나르시시스트라는 거대한 풍선의 자아에 끊임없이 공기를 불어넣는 산소 탱크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방조자들입니다. 부디 그 풍선이 멀리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관계와 심리에 대해 깊이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이 더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식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더 쉽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 또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 주변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 문제를 축소하는 사람과 적극적 방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인 가족 안에서 자랐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쩌면 상상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당신에게는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형제는 가족 내에서 모든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황금 아이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 역시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명절 같은 날, 그 형제는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얼마나 무례하고 이기적으로 구는지 명백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쟤는 원래 저런 애잖아. 그냥 좀 까칠해서 그래. 심지어 상대적으로 덜 나르시시스트적인 다른 부모님은 그 문제의 형제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 1년 넘게 월세도 안 내고 살게 해주거나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고 심지어는 능력도 안 되는 자리에 꽂아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상황을 들어볼까요?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적인 연인 관계에 있습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둘만 있을 때는 끊임없이 당신을 탓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의 대가이며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배신자입니다. 하지만 문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행세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뭔가 고장나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외식 자리에서는 늘 자기가 밥을 사며 주변에 선물도 잘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과 관련된 일, 집안일이나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는 지독할 정도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올 시간에 맞춰 오는가 싶다가도 다음 날에는 감감무소식입니다. 학교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다가도 중요한 다음 회의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야근을 해야 할 때 도와주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아무런 말도 없이 외면해버립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초과 계획, 극도의 경계심, 그리고 수많은 예비 계획들로 가득 차 있고 결국 당신은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어느 날 당신은 이 모든 혼란에 대해 너무 힘든 나머지 공통의 친구에게 하소연합니다.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이 사람과는 도저히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이러다가는 사람을 고용해야 할 판인데 그럴 돈도 없고 정말 내 파트너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이,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야. 내가 보기엔 약간 ADHD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좀 철없는 큰애 같잖아. 그래도 애들하고 있을 땐 정말 잘 놀아주잖아. 나중에 당신은 파트너에게 일관성을 지켜달라고 정 안 되면 외부의 도움이라도 받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상황이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을 제 시간에 데려오는 등 약속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변화는 파트너의 부모님, 즉 당신의 시부모님이 대신 나서서 아이들을 돌봐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트너는 자신의 생활 패턴, 예를 들어 운동 시간을 전혀 희생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한 셈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신의 상사는 끊임없이 마감 기한을 바꾸고 특정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며 불공정한 승진 인사를 단행합니다. 하지만 주변 동료나 다른 관리자들은 이런 상사의 부정적인 행동을 애써 축소하며 말합니다. 원래 저분 스타일이 그렇잖아. 다 회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겠지 라고 말이죠. 동시에 바로 그 직장 안에서는 문제 많은 나르시시스트 동료를 계속해서 승진시키거나 그가 저지른 명백한 잘못이나 문제 행동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관리자들도 존재합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린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문제를 축소하는 사람들과 적극적 방조자들입니다. 이 두 집단은 모두 나르시시스트적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만 그 방식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나르시시스트들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는 걸까요? 왜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에 대한 대답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축소자와 방조자에게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당신과 같이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종류의 상처를 줍니다. 축소자와 방조자는 당신의 경험을 인정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이 겪는 고통의 증인이 되어주기는커녕 당신이 계속해서 상처받도록 내버려 둡니다. 먼저 문제를 축소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해악은 주로 교묘하고 낮은 강도의 가스라이팅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문제 행동 패턴 자체를 축소합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넘어가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방식입니다. 그들은 변명하고 합리화하며 나르시시스트에게 나쁜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즉, 상대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으니 당신은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이들은 상황을 부드럽게 포장하기 위해 완곡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당신의 경계를 시험해보는 것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혹은 나르시시스트가 공개적으로 당신에게 반복적으로 굴욕감을 주었는데도 그냥 장난치는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고 말합니다. 장난, 경계 시험 같은 단어들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단명을 들먹이며 상황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앞선 예시처럼 그 사람 ADHD가 있어서 그래. 원래 산만하잖아. 집중하는 걸 힘들어해서 그래 라고 말이죠. 당신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참 이상하네. 바람 피운 사실을 숨길 때는 그렇게나 치밀하고 엄청난 집중력과 노력을 쏟아붓더니 문제를 축소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관찰자이자 논평가입니다. 그들의 핵심 동기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거나
제가 현상 유지자라고 부르는 부류에 속합니다. 그들은 현재 상황의 흐름, 자신들의 세계관, 기존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사람들을 자신이 보고 싶은 방식대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그저 경계를 시험하는 사람이거나 조금 철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행동이 만성적이고 해로우며 학대적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그들의 평온한 세계를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들은 순진하거나 전통적인 가치관에 얽매여 있거나 혹은 문화적인 편견 때문에 상황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축소자들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갈등을 회피하고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위험한 존재인 적극적 방조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조자들은 행동가들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나르시시스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끝없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합니다. 규칙을 집행할 힘이 있으면서도 나르시시스트를 위해 규칙을 구부립니다. 방조자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문제 행동을 알면서도 그들을 선출하고 고용하며 지지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나르시시스트의 욕망을 채워주거나 권력이 없더라도 나르시시스트를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그들의 심부름을 대신 해주거나 곤경에 처했을 때 구해주죠. 만약 방조자들이 없다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지금처럼 활개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조자들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생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방조자들의 행동은 문제를 축소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2차 가해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피하고 싶은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이 참석해야 하는 모임에 초대하고 당신이 그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돈이나 자원을 제공하여 당신과의 싸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시스템 자체가 방조자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이 정한 규칙을 나르시시스트가 어겼을 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도록 하죠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시스템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더 대담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을 때 정말 운이 좋았어.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난 특별해. 규칙 따위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 방조자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특권의식을 강화하고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르시시스트들은 문제를 일으키고도 무사히 넘어갈 때마다 그들의 행동을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과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권의식과 무적의 감각을 강화할 뿐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방조자들은 공범입니다. 그들이 직접 은행을 털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도주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정서적 학대와 같은 범죄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방조자는 축소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축소자는 방조자가 아닙니다. 축소자는 옆에서 저 사람 본심은 그게 아닐 거야 라며 외면하고 문제를 축소하는 방관자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직접적으로 자원을 건네거나 결과를 면제해줄 힘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방조자들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돈, 인맥, 특권 같은 것들이죠.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권력에 기대어 이득을 얻고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빚을 만들어둡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부패한 시스템은 그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해악을 증폭시킵니다. 이런 일은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주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헤드라인은 그가 저지른 행동의 심각성을 완전히 희석시켜 마치 그가 그냥 예에 없는 행동을 한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 언론은 방조자는 아니었지만 명백한 축소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도록 보장해준 다른 권력자들과 정부, 사법 시스템이야말로 진정한 방조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은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고통은 단순히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학대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경험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해주기를 거부하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계속해서 보상을 주거나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추가적인 피해에서 비롯됩니다. 이 모든 것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규모의 가스라이팅과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주변에서는 온갖 종류의 지지와 의미 부여가 일어나지만 정작 고통받는 당신에게는 운이 좋아야 약간의 동정을 받을 뿐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시선만이 돌아옵니다. 이로 인한 극심한 불의와 부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 뒤에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군대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에게 공급되는 산소를 차단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어떨까요? 물론 그것만으로 그들의 행동이 완전히 멈출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은 분명히 느려질 것입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문화, 이계 질서가 강한 문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는 축소자와 방조자가 번성하기 좋은 토양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안의 개인을 보호하는 것보다 현상 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현재 시스템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부수적인 피해는 바로 당신입니다. 문제를 축소하고 방조하는 것은 모든 나르시시스트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을수록 학대의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당신은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르시시스트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자신의 행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축소자와 방조자 모두 문제이지만 나르시시스트라는 거대한 풍선의 자아에 끊임없이 공기를 불어넣는 산소 탱크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방조자들입니다. 부디 그 풍선이 멀리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관계와 심리에 대해 깊이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이 더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식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더 쉽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 또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 주변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 문제를 축소하는 사람과 적극적 방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인 가족 안에서 자랐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쩌면 상상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당신에게는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형제는 가족 내에서 모든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황금 아이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 역시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명절 같은 날, 그 형제는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얼마나 무례하고 이기적으로 구는지 명백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쟤는 원래 저런 애잖아. 그냥 좀 까칠해서 그래. 심지어 상대적으로 덜 나르시시스트적인 다른 부모님은 그 문제의 형제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 1년 넘게 월세도 안 내고 살게 해주거나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고 심지어는 능력도 안 되는 자리에 꽂아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상황을 들어볼까요?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적인 연인 관계에 있습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둘만 있을 때는 끊임없이 당신을 탓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의 대가이며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배신자입니다. 하지만 문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행세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뭔가 고장나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외식 자리에서는 늘 자기가 밥을 사며 주변에 선물도 잘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과 관련된 일, 집안일이나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는 지독할 정도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올 시간에 맞춰 오는가 싶다가도 다음 날에는 감감무소식입니다. 학교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다가도 중요한 다음 회의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야근을 해야 할 때 도와주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아무런 말도 없이 외면해버립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초과 계획, 극도의 경계심, 그리고 수많은 예비 계획들로 가득 차 있고 결국 당신은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어느 날 당신은 이 모든 혼란에 대해 너무 힘든 나머지 공통의 친구에게 하소연합니다.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이 사람과는 도저히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이러다가는 사람을 고용해야 할 판인데 그럴 돈도 없고 정말 내 파트너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이,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야. 내가 보기엔 약간 ADHD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좀 철없는 큰애 같잖아. 그래도 애들하고 있을 땐 정말 잘 놀아주잖아. 나중에 당신은 파트너에게 일관성을 지켜달라고 정 안 되면 외부의 도움이라도 받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상황이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을 제 시간에 데려오는 등 약속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변화는 파트너의 부모님, 즉 당신의 시부모님이 대신 나서서 아이들을 돌봐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트너는 자신의 생활 패턴, 예를 들어 운동 시간을 전혀 희생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한 셈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신의 상사는 끊임없이 마감 기한을 바꾸고 특정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며 불공정한 승진 인사를 단행합니다. 하지만 주변 동료나 다른 관리자들은 이런 상사의 부정적인 행동을 애써 축소하며 말합니다. 원래 저분 스타일이 그렇잖아. 다 회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겠지 라고 말이죠. 동시에 바로 그 직장 안에서는 문제 많은 나르시시스트 동료를 계속해서 승진시키거나 그가 저지른 명백한 잘못이나 문제 행동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관리자들도 존재합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린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문제를 축소하는 사람들과 적극적 방조자들입니다.
이 두 집단은 모두 나르시시스트적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만 그 방식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나르시시스트들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는 걸까요? 왜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